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주변에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저 EBS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프로그램에 그 영웅처럼 이 뭔가 행동에 문제가 있는 강아지들 앞에 나타나서 바로바로 고쳐주시는 그 전문가 선생님 계시죠. 수의사이시면서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연 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정말 영웅처럼, 그죠? 뭔가 조금 부끄러운데요.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데, 네. 금방 바뀌잖아요. 사실 원장님이 하는 대로 하면. 아니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강아지들도 기계가 아니고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은 어느 정도의 편집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PD님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느 정도의 편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 만에 확 바뀌는 이 반려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방송적인 가미가 들어가서 영웅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딱 볼 때는 금방 같은데 그 사이에 한 뭐 일주일, 2주일 훈련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꼭 또 그것만큼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도 웬만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동이 딱 바뀐다, 수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고친다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생각은 들어요. 뭔가 우리가 고친다라고 하면 기계 같은 느낌이 글쎄요. 좀 있어서 저는 이제 행동 교정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행동 수정, 네, 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데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이 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 보호자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면 좋아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방송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우선은 이분한테는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하면은 가는 편이고요. 네. 정말 방송 시작부터 딱 깨달은 게 반려견은 기계가 아니다. 네. 뭔가 무슨 코드를 집어넣으면 바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요즘 TV에 저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고충도 아마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보고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은 뭔가 한 번 만나면 좋아질 거다. 그렇죠. 하지만 이 친구들도 기계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처럼 전문가가 버튼 한번 눌러준다고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다. 아니죠. 네. 그리고 그 반려견의 어떤 잘못된 습관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반려견 주인과의 관계, 그렇죠. 그 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가 또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반 이상은 보호자와의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우에 뭐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와서 스위치 한번 누른다고 된다? 아니죠. 절대 안 돼요.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죠. 가끔 보면은 이제 제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촬영을 가서도 교육을 하면 제 말은 잘 들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나쁜 관계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바로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본 저를 더 말을 잘 들어요. 강아지가. 네. 그런데 주인하고 가면 이상해지는. 네, 보호자한테 가면 왜 갑자기 그래?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소통이 안 되고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가는데 시간이 확실히 걸립니다. 근데 정말 그 프로그램의 제목대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요. 저는 이거 되게 저도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가끔 이 나쁜 개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봤을 때 나쁜 개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100% 나쁜 개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본성적으로 나쁜 개는 없다.
사람이 그렇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성이 나빠도 기질이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이고 나쁘게 태어나도 그 다음에 결국 성격이라는 건 보호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제공해주는 환경에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기질이 어느 정도 나빠도 보호자가 이 환경을 마련해주면 좋은 성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뀌죠. 네. 우리 설채연 원장님도 반려견 키우세요?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강아지 불법 번식장 촬영을 갔다가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꺼낸 아이예요. 아이고. 그 뜬장에서 제일 먼저 꺼낸 아이인데 그 아이를 이제 계속 같이 지내고 있고. 수의사이시면서 네. 아까 동물 행동 수정 전문가. 네. 혼자 아니신가요? 한 분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네, 네. 요즘 뭐 제가 제일 첫 번째도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에는 전문의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의사들이 전문의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는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사람처럼 전문의 제도가 있고, 뭐 실제로 행동학 전문의, 뭐 영양학 전문의, 외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미국의 전문의를 얼마 전에 취득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 이외에도 이렇게 트레이너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지만 수의사면서 행동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의사로서 이런 쪽 관심 갖고 이것까지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은 저는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좀 늘어나고 있군요. 네,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많은데 제가 혼자도 아니고 저보다 더 이렇게 전문 과정을 거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수의사면서 트레이너다라는 게 약간 특징이고. 일부러 미국에 2번이나 가서 공부를 하셨다고. 네네네. 언제 가서 뭘 공부하신 거예요? 저희가 한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제 지금의 와이프의 강아지, 그때는 여자친구였어요. 그때는 10년 전에 여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와이프인데 제 와이프의 강아지가 이 분리불안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분리불안이라고 하면 집에 혼자 뒀을 때 막 울고, 그렇죠. 뭐 오줌 아무데나 싸고, 그렇죠.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주인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네,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모든 방법을 써봐도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써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수의대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행동학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수의학과는 그런 거 안 가르치죠? 최근에는 가르칩니다. 요즘 가르쳐요? 네, 최근에는 가르치는데 10년 전만 해도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지식 자체가 타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그런 데서 본 거. 본 것들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친구가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더 강아지가? 네, 뭔가 방법이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생소했던 칭찬을 통한 교육 방법을 쓰고 있었고요. 강아지한테도. 그리고 정말 불안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 약물 처방을 하고 있었어요. 항불안제 같은 약물 처방을. 정신과 약? 네. 강아지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뇌나 이 사람의 뇌에서 불안을 느끼는 기전이나 이런 게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좀 많이 불안하면 이런 항불안제와 아니면 뭐 이렇게 항우울제 같은 거 처방하는 게 있어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신경안정제 같은 뭐 이런 쪽? 뭐 꼭 신경안정제만은 아니죠. 이 항우울제 같은 거는 뭐 신경안정제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약물들을 처방하는 걸 보고 나 수의사고 이런 약을 처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강아지도 한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배우러 가보자. 제대로 공부하자. 네.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가서 어디에 가서 뭘 공부하신 거예요? 우선은 사실 뭐 이게 유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도 막 이렇게 집안이 풍족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수를 갔던 거고요. 미국의 행동학 전문의가 계셨던 대학교 2곳에 가서 UC 데이비스랑 미네소타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이 진료하시는 거 보고 좀 많이 여쭤보고 이런 연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사들도 전문의 제도가 있다면 우리로 쳤을 때 강아지 정신과 전문의 네, 그렇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국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공부하러 갔다 오신 거고. 네네. 두 번째 가신 건 또 왜 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미네소타에 있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너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면 너가 약물 처방을 하고 이런 교육을 해달라고 처방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한 거의 1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다 이제 혼내면서 가르쳤어요. 그렇죠. 혼내고 목줄 해가지고 막 당기고 네, 막 초크체인에서 당기고 그렇죠.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약물 처방한다고 또 이것도 기계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약물은 불안을 줄여주는 거지 이 행동이 아예 다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처방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으로 치면 이 신경정신과 가면 왜 약물 치료에 상담하잖아요. 네, 맞아요. 강아지도 똑같아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효과가 가장 좋을 수 있는데 교수님이 너 그러면 너가 이것까지 해. 너가 트레이너도 한번 배워봐. 트레이너. 네. 저는 이제 훈련사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훈련은 네. 이제 군대 같은 데서 하는 게 훈련이고 저는 반려동물과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교육자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그냥 영어로 트레이너라고 하거든요. 근데 트레이너를 너가 따라 네. 해서 이제 또 뭐 기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살짝 준비를 하고 또 가서. 다시 미국에 가서. 그럼 미국에는 그 트레이너 자격증 제도가 있나 봐요. 네, 미국은 국가인증 자격증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사설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자격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뭘 배워요? 그 트레이너가 되려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 배우죠. 이 개의 언어. 네, 뭐 감정.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뿐만 개랑 대화하는 법. 네, 뭐 대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의 언어를 알고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뭔가 소통이 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의 교육 이론 같은 것도 다 배워요. 사람과 그 동물이 겹치는 교육 이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전적 조거나 뭐 조작적 조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강아지들을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까지 다 배우고 이제 미국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네. 시험까지 보고. 네. 그래서 자격증을 따셨어. 네, 땄습니다. 아까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말 10여 년 전 우리나라는 동물을 가르친다. 네. 뭔가 행동을 교정한다. 네. 그러면 무조건 강압적인 방법. 네네.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돼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오래된 거예요? 미국은 꽤 오래전부터 바뀌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다 혼내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편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빨리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벌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7년 전부터 이 칭찬을 통한 교육이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00년대 초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 체벌을 통한 교육은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는 칭찬을 통한 교육이 기본이지만 필요할 때는 체벌도 필요한 겁니까? 저는 필요할 때는 체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체벌은 육체적 가해를 가하지 않는 체벌. 그게 뭐죠? 체벌의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굳이 육체적인 가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걸 뺏는 것도 체벌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체벌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뭔가 하려고 하는 거를 가로막는 것도 체벌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육체적인 체벌은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부작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도 많이 그러신데 강아지들을 때리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은 학습성 무기력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가 혼내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개로서의 본능적인 행동들이거든요. 나는 개로서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데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은 나는 뭘 해도 맞는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학습성 무기력증에 걸리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은 걔는 맞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는 거죠.
그리고 착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사실은 개로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롱을 하나도 안 하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반려견이라고 그러면 하죠. 서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개가 조용해진다. 예. 반려견이 조용해지는 건 이건 반려견이 아니고 애완견이 되는 거죠. 예. 나만 편한 거지 이 동물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반려견이 뭐 한 500만, 600만 정확하지가 않죠. 네, 500만, 600만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숫자로 보면 한 250만 정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네, 엄청나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우리나라 이 반려동물들을 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아직도 이 가서 삽니까? 네, 아직도. 아직도 그러면 그 이렇게 일부러 번식을 시켜서 네. 펫샵에 가서 이렇게 분양하고 네. 펫샵에서 그걸 팔고 이런 게 여전히 대세입니까? 네, 아직도. 그래요? 네, 저도 이런 문화를 좀 빨리 바꿔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슈가 터지잖아요. 이 불법 번식장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데도 그때 잠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에는 저는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법과 제도, 시스템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 이 추세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버려지는 강아지가 1년에 13만 마리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버린대요? 대부분 버리는 이유가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 행동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예. 대부분 버리는 경우가 행동 문제죠. 60% 정도가 행동 문제로 내가 힘드니까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똥오줌을 못 가린다. 네, 너무 짖는다. 자꾸 짖는다.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집에서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한다.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강아지를 버리는 거죠. 나머지 40%의 대부분은 또 키우다 실증 나서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뭐 이런 거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뭐 이런 가정적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솔직히 좀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60보다 한 70, 80 정도가 문제 행동이 아닐까. 솔직히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반려견처럼 이쁜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네. 네. 굳이 버릴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럼 그 버려지는 강아지의 거의 대부분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그 강아지들이 나오게 되는 것도 사실은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네. 어디 가서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자기 잘못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조금만 우리가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면 왜 이렇게 불법 번식장에서 번식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는지 그리고 데리고 오고 나서 내가 가장 중요한 뭘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요즘은 정말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좀 딱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네. 불법 번식장에서 왜 하면 안 됩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견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 모견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태반을 통과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태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임신한 동물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냐고 말을 하냐면 태아한테 안 좋기 때문에. 네. 태아한테 특히 어디에 안 좋냐면 뇌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정신에 안 좋기 때문에. 네. 특히 이 편도체라는 부분을 과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편도체는 불안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불법인데도 수의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여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2개월 이전에 강아지들이 판매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소비자들이 작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2개월 이전에 분양하지 않아요? 1개월 때 분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수의사들이 딱 봤는데 얘 3개월이에요 하고 이빨 딱 보면 1, 2개월인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법상 3개월 이상만 2개월 이상입니다. 2개월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2개월 이하의 강아지를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돼 있어요.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안 지키는군요. 모르니까요.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네. 딱 뭐 소고기처럼 소들처럼 이렇게
이력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얘 2개월이에요 말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법상 그렇게 해놓은 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강아지도 태어나서 3개월까지는 꼭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2개월까지. 최소한 2개월은? 네, 2개월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2개월까지는 모경과 함께 있어야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사람이랑 너무 비슷해요.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연구해 본 결과 2개월까지 모경과 함께 있었던 이 강아지들 그리고 2개월 이전에 떨어진 아이들 비교를 해봤더니 모경과 2개월까지 같이 있지 못했던 강아지들이 2개월까지 같이 있던 강아지들보다 모든 문제 행동, 특정한 문제 행동이 아니라 모든 문제 행동이 213%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1차 사회화라고 부르거든요. 모경과 2개월까지 같이 있는 그 기간을 이걸 겪지 못한 아이들은 훨씬 더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모견 자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고 네. 그 우리나라 모견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새끼 낳고 또 금방 또 임신해서 또 새끼 낳고 이럽니까? 네. 아니, 가보시면 진짜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수의사라서 대학교 때부터 소농장 실습도 가보고 돼지 농장 실습도 가보고 다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번식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불법 번식장, 시골에 있는 불법 번식장 같은 경우들은 이 소농장, 돼지 농장보다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훨씬 더 열악하고 뭐 원래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브리딩, 교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이 발정이 나면은 임신을 하고 그 다음 건 한 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시스템인 게 뜬 장에다가 수컷 강아지, 암컷 강아지 넣어놔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다 배가 불러오면 아, 얘 임신했네? 따로 빼놓고. 출산하면 다시 넣어놔요. 너 이번에 출산했으니까 한 번은 쉬어. 그게 이런 거 아니라?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진짜 공장이잖아요. 네. 공장은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강아지의 복지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네. 가장 중요한 건 개들은 폐경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죽을 때까지. 아이고.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따로 없어서 번식률이 낮아지기는 하죠. 나이가 들수록. 하지만 폐경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극심한 환경에서 임신된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고 태어난 강아지. 네. 게다가 엄마 개랑 한 달도 채 같이 못 있는 강아지. 네. 그 강아지를 우리는 가서 예쁘다고 사네요. 그렇죠. 사실은 정신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강아지인데. 네, 뭐 요즘은 그래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는 곳들도 있어요. 전문 브리더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불법 번식장이 너무 많아요. 이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불법 번식장들이 아직 너무 많아서 우리가 펫샵에 가서 사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이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